박할머니는 올해로 70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다시는 사랑이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긴 세월을 혼자 버텼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나날이 이어졌지만 박할머니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 박할머니 앞에 김씨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김씨는 박할머니보다 10살 어린 예순의 남자였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녔습니다. 다른 노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너 있었고 젊은 시절 외모도 괜찮았던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온 터라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끈질겼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작은 꽃다발, 박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챙겨온 죽, 외출할 때마다 꼭 잡아주던 따뜻한 손. 김씨의 정성은 박할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결국 박할머니는 김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도 친구들의 걱정도 무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조심하라고 혹시라도 재산을 노린 것 아니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그 모든 소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었습니다. 자신은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촐한 혼인신고를 마치고 박할머니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아담한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김씨는 집 수리며 정원 손질을 하며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박할머니는 아침이면 김씨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올랐고 저녁이면 함께 소박한 식탁을 꾸렸습니다. 밤이면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토록 가슴이 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창밖을 바라볼 때면 쓸쓸함과 허전함이 몰려오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따뜻한 기대와 미묘한 떨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김씨는 그런 밤이면 말없이 박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칠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팔로 박할머니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박할머니는 오랜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씨의 품에서는 남자의 체온이 살아있다는 생생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박할머니가 상상조차 못했던 생생한 위로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김씨의 품에 안겨 조심스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박자를 맞추듯 뛰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신혼의 나날에도 느껴본 적 없는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어쩌면 의무에 가까웠는지도 모른다고 박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했고 가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달랐습니다. 의무도 책임도 없는 오로지 본능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이었습니다. 김씨의 손길이 박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손길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애타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렸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기로, 세상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처음으로 김씨 앞에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번진 웃음은 세월을 뛰어넘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씨도 그 웃음을 보고 가볍게 박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짧은 접촉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토록 단순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박할머니는 김씨의 품에 기대어 조심스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김 씨는 대답 대신 박할머니를 조금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힘 있는 품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박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모든 고단함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이따금 김 씨의 심장 뛰는 소리가 박할머니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렇게 박할머니는 긴 외로움의 터널 끝에서 젊은 날에도 느끼지 못했던 진짜 사랑의 온기를 조심스럽게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였던 이 씨가 이상한 말을 건넸습니다. 너 그 사람 너무 믿지 마. 뭔가 수상해. 박할머니는 듣고도 웃어넘겼습니다. 친구가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박할머니가 없는 틈을 타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박할머니의 집에서 친구들을 몰래 만난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참을 수 없어 김 씨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문자에는 박할머니가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주고받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도 그 집으로 갈게. 준비하고 있어. 그 사람 모르게 빨리 끝내자. 내가 제일 좋아. 박할머니는 심심풀이야. 박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문자 하나하나가 눈앞에 생생히 박혔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김 씨와 함께 자신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뚝 떨어졌습니다. 주방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에도 김 씨는 태연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늙으면 다 저런 거야. 김 씨의 얼굴에는 뻔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눈앞에서 이렇게까지 비열한 모습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박할머니를 집어삼켰습니다. 눈앞이 새까맣게 변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지 못하고 김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쩌렁쩌렁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 씨는 순간 놀라 주춤했지만 이내 입가에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인간적인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일말의 후회조차 없었습니다. 다 늙은 내가 뭘 기대했어? 김 씨는 비열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나 같은 남자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 한마디는 박할머니의 가슴을 칼로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 앞에서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박할머니는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단순한 욕망과 계산 위에 세워졌다는 현실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뱃속까지 끓어오르는 분노가 온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눈앞에는 김 씨의 냉소 어린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귀에는 친구들이 건넸던 달콤한 거짓말들이 되새겨졌습니다. 언니, 김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언니, 우리 모두 부러워하고 있어. 그 따뜻한 말들 뒤에 숨겨져 있던 배신이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씨, 정 씨, 김 여사 함께 울고 웃으며 세월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김 씨와 짜고 자신을 조롱했던 사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훔치던 사람들이었던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밤새 박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몸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금세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도 새벽에 찬 기운이 몰려와도 박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지만 온몸은 죽은 것처럼 굳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온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까지 들렸지만 박할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왜 나였을까 하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박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깊게 팬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눈가는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할머니의 눈빛은 새벽처럼 서늘했습니다. 깨달음과 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거칠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조롱하고 짓밟은 김씨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신뢰를 배신하고 짐승처럼 탐욕을 부린 그자를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박할머니는 맹세했습니다. 박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와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겠다는 단단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거실로 스며들 때 박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무너진 삶 위에 다시 서기 위해 차가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박할머니의 싸움은 시작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벽 내내 울어부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박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끝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저 비열한 김씨와 위선자 같은 친구들에게 짓밟히게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쥐고 김씨를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김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박할머니는 슬리퍼 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지만 박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씨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랍 안에는 허술하게 정리된 종이 뭉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 카드 청구서, 그리고 의심스러운 대출 상담 기록까지 발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에 들린 종이를 읽으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 외 타인 연대 보증, 신청 서류 첨부 필수. 박할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재된 서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씨는 몰래 박할머니의 인감도장을 찍어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서류를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김씨가 절대 열지 못하게 했던 작은 캐비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물쇠를 살펴본 박할머니는 김씨가 평소 사용하던 생년월일로 조심스럽게 조합을 맞췄습니다.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편지들, 현금 다발, 그리고 보험증권 서류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은 모두 김씨 자신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었지만 수익은 김씨가 챙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씨는 박할머니가 죽거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신만 이득을 보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탐욕과 냉혈함이 숨쉬는 듯 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또 하나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명의 이전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은 박할머니는 치를 떨었습니다.
김 씨는 박할머니의 집을 자신 앞으로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박할머니 몰래 치밀하게 서류를 조작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서류는 다시 제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박할머니는 방을 나오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가 꾸민 짓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겠다. 박할머니는 그날 이후 김 씨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웃음을 지었고 여전히 다정한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박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칼날 같은 폭수심이 서서히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박할머니는 절대 들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김 씨의 문자 기록, 통화 목록, 심지어 몰래 찍은 녹취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실에서 박할머니는 모든 서류와 자료를 꺼내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을 반드시 법적으로 끝장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대개 이런 나이대 여성들은 그냥 참고 넘기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박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처음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김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박할머니 곁을 맴돌았습니다. 박할머니가 눈치챈 것도 모른 채 여전히 박할머니의 돈과 집을 탐내며 몰래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동네 복지관에서는 김 씨가 젊은 여성 봉사자들과 수작을 부린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참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는 차분히 모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오랜 친구였던 이 씨, 정 씨, 김 여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김 씨 역시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자 박할머니는 평소처럼 정성껏 차를 내왔습니다. 달콤한 과일과 함께 따뜻한 차를 내놓은 박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웃음소리만 떠돌았습니다. 친구들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손끝만 만지작거렸고 김 씨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뻗어 테이블 아래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가득 울려 퍼진 음성 파일에서는 김 씨와 친구들이 주고받은 적나라한 대화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그 집에서 몰래 보자. 박할머니 자는 사이에. 돈은 잘 빼냈지? 모르면 그냥 바보처럼 당하는 거야. 늙은 여자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정은 필요 없어.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차를 마시던 손이 덜컥 멈췄고 친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씨는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늙은이.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김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할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쥔 손에 힘을 주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로 내 인생은 끝이야. 박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 서류들을 꺼내 경찰에게 전송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경찰이 문을 두드렸고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수갑을 찬 채로 질질 끌려갔고 친구들은 울먹이며 자신들은 몰랐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준비해둔 녹취록과 메시지 캡처본으로 친구들까지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용하고 착하게만 보였던 박할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고 무섭게 반격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씨, 정씨, 김 여사는 동네를 발길조차 들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김 씨는 재판 끝에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 박할머니는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단단히 쥔 손으로 증언대에 서서 힘 있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거짓과 조롱뿐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악행은 절대 나이를 핑계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박할머니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박할머니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김 씨는 중형을 받았고 친구들도 그에게 손해배상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받은 손해배상금을 전액지역 아동센터와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더러운 손에 묻은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 그 돈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박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동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쓸쓸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들이 떠난 후 진짜 친구들만 남았고, 박할머니는 스스로를 지켜낸 당당한 사람으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새벽 어김없이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무거운 발걸음도 서늘한 바람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산길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는 산 정상에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박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과거의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사람의 굳센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빛을 받아 반짝였고 찬란한 새날을 비추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할머니의 삶에는 두려움 대신 용기가, 슬픔 대신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박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강인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신과 싸움의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마음은 많이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거짓 웃음도 억지로 맺은 인간관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박할머니는 정원에 나가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흙을 손끝으로 만지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씨앗을 심으며 박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자라날 것이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할머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할머니는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란다에 피어난 작은 꽃송이 하나, 텃밭에 열린 조그만 열매 하나에도 박할머니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사람들도 박할머니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고 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아이가 박할머니에게 과자를 건네며 웃었을 때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라 믿으세요? 배우자와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하십니까? 친구가 아플 때 당신 곁에 끝까지 있어 줄까요?
지금 이 세 질문에 당당히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이미 혼자 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기대는 모두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챙겨주던 사람도 웃어주던 사람도 결국 사라집니다. 자식은 문자 한 통 없고 친구는 아프다고 연락 끊기고 배우자는 당신보다 먼저 떠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진짜 현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나 혼자 우뚝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혼자가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괜한 오해, 질투 없이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서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우정도, 친분도, 예의도 결국은 불안정한 감정 위에 세워집니다. 사소한 비교심, 묻지도 않은 자식, 자랑, 뒷말과 뒷담화가 일상처럼 오가며 결국 감정의 칼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친구라 믿고 지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 가까이 둘수록 피곤해지는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벌어집니다. 특히 오해와 질투는 노년의 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자식이 한 번 더 찾아온 것도, 손주가 옷 하나 사줬다는 말 한마디도 상대방에게는 은근한 자극이 됩니다.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주길래 저렇게 얼굴이 환하대? 맨날 혼자 외식 다니는 거 보니 뭐가 있나 보지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내 등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 꼬리를 물고 돌아와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간관계는 쉽게 끊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관계가 곧 생존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관계가 독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는다면 끊는 게 해답입니다. 혼자라는 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고 누구와도 감정 소비하지 않으며 나만의 속도와 평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조용한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그 단절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혼자라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 2개를 통해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삶과 정리한 삶의 극명한 차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남 아산에 사는 1950년생 박기순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매주 목요일이면 동네 노인정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식사 자리가 반가웠고 외로움도 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였는지 박 씨에 대한 뒷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공무원이라던데 얼마나 버나? 요즘 박 씨는 잘 차려입고 다녀 누가 생겼나 봐 같은 말들이 돌았고 급기야 모임에서 박 씨의 재혼설이 퍼졌습니다. 확인도 없이 퍼진 소문은 순식간에 사실처럼 굳어졌고 박 씨는 딸에게까지 아버지 여자친구 있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꼈고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고립된 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 하나가 남은 노후를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전북 군산에 사는 1956년생 이명자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 꾸준히 나가던 이 씨는 어느 날 모임에서 들은 너는 남편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됐는데 얼굴이 너무 화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감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그녀는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왔고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이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이 씨는 매일 산책을 하고 글쓰기를 하며 평온한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아무 말 섞지 않고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간관계를 끊고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당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몸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위협은 인생의 마지막에조차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현실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하나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는 답답한 삶.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으면서도 감시받는 죄수처럼 살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족 혹은 동거 중인 누군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방문 하나 닫는 것도 이유를 말해야 하고 전화를 길게 하면 누구냐고 물어옵니다. 텔레비전 볼 시간도 간섭당하고 식사 시간 늦어지면 걱정이라는 이름 아래 추궁당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모든 감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어느 순간 통제와 간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 옷은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아버지, 요즘 왜 저녁마다 나가세요? 이런 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내 삶의 선택을 하나하나 침식시켜 갑니다. 나를 위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불편해지기 싫은 이기심입니다. 노년의 삶은 조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 조용함이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다릅니다. 언제 일어나든 언제 자든 누굴 만나든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이 내 것이고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문 잠그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라면을 먹고 싶을 때 먹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그냥 가방 하나 챙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라는 삶의 위대한 해방입니다. 이제 두 개의 극단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사생활을 잃은 삶과 사생활을 지켜낸 삶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1949년생 김철수 씨입니다. 아들이 효심 깊게 모시겠다고 집으로 모셔갔고 김 씨도 이제 외롭지 않겠다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부터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며느리가 쳐다보고 새 옷 하나 사와도 이거 누가 사줬냐며 묻는 아들. 어느 날 밤늦게 친구와 술 한잔하고 돌아오자 노인네가 뭘 하길래 이 시간에 다녀오냐며 핀잔을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김 씨가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여성. 친구와 연락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핸드폰을 강제로 확인당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거 계속 연락하면 안 된다며 메시지를 삭제하는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누구 허락받고 살아야 하나? 결국 김 씨는 다음 달 조용히 나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이후 혼자 사는 삶은 상상 이상으로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참견하지 않는 자유, 누구에게도 감시당하지 않는 평화. 김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 나를 더 아끼게 됐습니다. 반대의 두 번째 사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1955년생 이정순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이유로 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 부부는 잘해주었지만 문제는 점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씨가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사위가 불편해했고 새벽에 일어나면 딸이 잠 못 잔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통화하며 우리 딸은 너무 간섭이 심해라고 한 게 딸 귀에 들어갔고 다음 날부터 대화가 끊겼습니다. 이후 딸은 CCTV 설치를 이유로 집안에 스마트 홈 시스템을 들였고 이 씨는 마치 24시간 관찰당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감시자입니다. 라고 이 씨는 토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는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얻는 따뜻함보다 내 방 하나에서 누리는 자유가 훨씬 값집니다. 감시당하지 않는 삶,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 모든 축복은 혼자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세 번째는 마음 맞는 친구랑만 연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사람 눈치 보며 억지 웃음 짓고 불편한 대화 이어가고 감정 소비하는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나와 잘 맞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년이 되면 오히려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얽힘은 더 많아집니다. 특히 동창회, 교회 모임, 경로당, 각종 단체 활동은 겉으로 보기엔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질투와 경쟁, 뒷말과 서운함이 쌓이는 전쟁터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뭘 해줬다더라, 어디 여행을 갔더라, 새로 차 산 거 봤어? 같은 비교와 자랑이 난무하고 조용히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무례한 관심이 쏟아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그 관계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연락 안 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모임 안 나가면 불편하다는 소리가 따라붙습니다. 오랜 인연이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지만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은 지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화가 나고 밤엔 혼자 후회합니다. 그런 만남이 쌓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병듭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다릅니다. 마음 맞는 친구,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에게만 연락하면 됩니다. 억지로 말 섞을 필요 없고 누구 눈치도 볼 이유 없습니다. 보고 싶을 때만 만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됩니다. 연락할 사람도 끊을 사람도 전부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혼자라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반대되는 실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삶을 만들었는지를 보시면 왜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지 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1957년생 박은자 씨입니다. 박 씨는 혼자 사는 게 외로울까봐 동창 모임, 교회 소모임, 심지어 아파트 주민 모임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 건 이 모임들이 진심보다 체면과 자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외국계 기업 다닌다더라, 딸은 외제차 뽑았대 같은 말이 오가고 박 씨가 한마디 하면 금세 누가 흘렸는지 모를 험담이 따라 붙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건강 때문에 모임을 빠졌더니 요즘 왜 저러냐,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고 그 소문이 딸 귀에까지 들어가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모임을 끊지도 못하고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졌다는 말이 그녀의 마지막 토로였습니다. 반면 인천 부평에 사는 1952년생 이정훈 씨는 아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처음엔 외로움의 경로당에 나가봤지만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선 게임 순서, 간식 분배, 의자 자리 하나까지 서로 눈치를 봐야 했고 말 몇 마디에도 오해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감내해야 하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단 2명의 친구만 남겼습니다. 한 명은 매주 전화로 근황을 나누고 또 한 명은 한 달에 한 번 만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다 끊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딱 2명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잡다한 관계는 이제 사치고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는 오전마다 카페에 들러 신문을 읽고 오후엔 사진을 찍으러 혼자 나갑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노년이 되면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만남은 상처만 남기고 진짜 친구 하나가 외로움을 모두 지워줍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만 곁에 둘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이야말로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네 번째는 돈 쓸 때 허락받을 사람 없어서입니다. 인생을 60년, 70년 넘게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돈 쓸 때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삶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인데 누굴 위해 아껴왔고 무엇을 위해 버텨왔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사려고 할 때마다 그게 꼭 필요하냐는 말을 듣고 이 나이에 그런데 돈 쓰냐는 조소를 듣는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부부로 같이 사는 경우 돈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옷 하나 사려 해도 또 샀어? 마사지 한번 받으려 해도 사치하네라는 말이 날아옵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병원 진료비 말고는 아무 지출도 쉽게 못하고 통장에 있는 돈도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 따져 듣게 됩니다. 심지어 현금을 찾아 쓰는 것마저 왜 카드 안 쓰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감시당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돈을 상속 대상쯤으로 여기고 배우자는 언제나 가게의 공동 관리자처럼 행동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내 돈인데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우픈 현실이 노년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년은 다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무엇을 사든 어디에 쓰든 온전히 내 마음입니다. 여행이 가고 싶으면 떠나고 오늘 저녁은 소고기가 먹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꽃이 예뻐 보이면 사들여 방에 놓고 발 마사지가 받고 싶으면 당장 예약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그 자유는 오직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제 반대되는 실제 사례 두 개를 통해 돈을 쓸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던 삶과 돈을 자유롭게 쓰는 삶이 어떻게 노년의 질을 갈라놓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 고양시에 사는 1953년생 조문자 씨입니다. 조 씨는 남편과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고 모든 돈 관리는 남편이 맡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고 난 후에도 조 씨는 여전히 지출에 대해 자식과 상의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줄 장난감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 사실이 아들에게 알려지자 엄마, 지금 병원비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건 안 사도 되지 않나요? 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 씨는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죄책감을 느꼈고 자주 가던 미용실도 끊고 고장난 안마의자도 그냥 방치했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 돈을 뭐 하려고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한 번도 시원하게 써보질 못했네요. 반면 충북 제천에 사는 1950년생 이정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살며 지금까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삶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즐거움 예산이라 정해두고 사용합니다. 고급 된장, 수제 구두, 클래식 공연표. 전에는 절대 허락받지 못했을 소비들입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충동적으로 레코드판을 사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고깃집에서 혼자 등심을 구워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이면 뭐 몇 끼는 해결하지 잔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이렇게 달콤한 건 처음이에요. 이 씨는 매일 눈을 뜨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뭘 선물할까? 그 생각 하나로 하루가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건 통장보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의 철학이고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누군가의 허락 아래 살게 되는 순간 인생은 쪼그라듭니다. 혼자라는 건 단지 외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지켜지는 순간 노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다섯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말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입을 빌려 살고 남의 기준에 끌려 다니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누구를 만날지, 어느 병원을 갈지까지 일일이 물어야 하고 선택할 때마다 그건 아니지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그건 감옥보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크든 작든 선택의 순간이 많아집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지 말지, 여행을 갈지 말지, 돈을 어디에 쓸지, 인연을 이어갈지 끊을지.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면 그 선택마다 허락과 의견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따라옵니다. 자식은 그건 무리예요. 배우자는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요라고 말하며 내 인생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렇게 자꾸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새 내 목소리는 사라지고 내가 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타인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다 한 번이라도 결정이 실패로 돌아가면 기다렸다는 듯 내가 뭘 했어? 말 안 듣더니 결국 저 꼬리지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존심을 박살내는 폭력입니다. 결정권 없는 인생은 실패보다 수치심이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다릅니다. 내가 정하고 그 결과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후회할 일도 핑계댈 일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주도권이 내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해방입니다. 잘못된 선택조차 내 선택이었기에 당당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짜 나로 사는 길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1955년생 윤갑수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오랫동안 고혈압과 협심증을 앓아오던 중 2022년 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평소 수술이나 시술을 꺼리는 편이었고 한방치료와 식이요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오고 있었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그런 걸로 참다간 큰일 나요. 병원에서 하라면 해야죠.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스텐트 넣는 게 제일 안전해요. 윤 씨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식들 뜻대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체질과 맞지 않은 항응고제가 몸에 무리를 주면서 반복적인 멍과 출혈이 나타났고 약물 부작용으로 식욕 저하와 불면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져야 할 수술 후에 오히려 몸은 나빠졌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무너뜨린 건 그의 상태를 걱정하기는커녕 아버지가 운동을 안 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설득했는데 관리 안 하니까 그런 거죠라고 말하는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윤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결과에 대한 책임만 나 혼자 지고 있더군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내 방식대로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았어요. 그는 그 후로 병원 진료도 스스로 예약하고 자식들에게 건강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커피를 마시던 날 윤 씨는 입을 다물고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내 인생도 남이 조종해 내가 사는 게 맞나 싶어. 반면 강원도 속초에 사는 1950년생 박선자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2019년 위암 1기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의료진은 강하게 권했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말렸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에 칼 대는 건 싫다. 그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거다. 그녀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들어갔고 스스로 만든 채식 식단과 명상, 매일 오전 해안 산책이라는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딸은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다며 매일 전화를 걸었고 동생은 미쳤냐며 병원이라도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만 박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정기검진에서 암세포는 성장하지 않았고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놀랐고 가족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어떤 결과든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남이 시켜서 한 선택이었다면 아무리 좋아졌어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겠죠.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체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놓친 내 삶, 결국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잘 살아왔다고 말해줄 사람 하나 없이 거울 속 낯선 주름만 늘어가고 있습니까?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아프고 병원 진료 카드만 늘어나는 지금 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하지만 지금 이 6가지가 당신 곁에 남아 있다면 그건 남보다 못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단단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고통과 침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살아온 인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이 6가지가 지금 당신 곁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는 긴 세월을 같이 지내온 배우자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아직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제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5세 유동열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23살에 결혼해 5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자식 문제로 밤새워 눈물 흘린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유 씨는 막노동판에서 허리 휘도록 일했고 아내는 집집마다 청소일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유 씨가 어깨에 부상을 당해 반년 넘게 일을 못했을 때 아내는 밤새 고추장을 담가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당신 몸은 내가 지킬 테니까 당신은 살아만 있어요. 그 한마디가 유 씨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외로움이 스며드는 나이에 두 사람은 여전히 아침마다 같은 상에 앉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아내는 유 씨의 당뇨약을 먼저 챙기고 유 씨는 아내가 좋아하는 두유를 꼭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TV를 보며 웃고 날씨 얘기를 나누고 밤마다 서로의 이불을 확인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하겠지만 유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매일을 같은 사람과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고통과 인내 없이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에도 긴 세월을 같이 지내온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계약이 바로 결혼입니다. 연애는 한때고 결혼은 현실입니다. 사랑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세월 앞에서 망가지지 않으려면 수많은 갈등을 견뎌야 합니다. 배우자의 실망스러운 말과 행동, 경제적 어려움, 병과 노화, 그리고 자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넘긴다는 건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삶 전체를 건 동행입니다. 나이 들어 배우자가 남아있다는 건 단지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세월을 증언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기억을 나누고 과거를 공유하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단 한 사람. 어떤 재산도 명예도 이 가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직 함께한 시간만이 만들어낸 인생의 증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가 줄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작은 배려와 존중을 놓지 않는 부부는 살아남습니다. 한쪽이 병들었을 때 돌보는 마음, 밤새 코 고는 소리를 참는 인내, 아침에 맞는 눈인사. 이런 사소한 것들이 수십 년을 견디게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무언가 남긴 게 있나? 만약 당신 옆에 여전히 함께 웃고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나온 삶의 모든 시간을 견뎌준 증거이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당신의 가장 위대한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것은 우연도 당연함도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당신이 감정의 끝을 견디고 인생의 바닥을 함께 밟고 다시 올라온 시간의 총합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을지라도 내 명의의 집 한 칸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비 올 때 창문 닫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일 줄 몰랐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박영순 씨는 15평 남짓한 빌라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햇볕이 잘 드는 창과 깨끗하게 정리된 작은 부엌, 전등 스위치가 반짝이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오늘도 잘 버텼다. 젊은 시절 박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아이 셋을 안고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삶은 참혹했습니다. 낮엔 식당 일, 밤엔 새벽 청소, 주말엔 좌판 장사까지.
피곤해서 서서 졸기도 했고 아이들 등록금과 월세를 맞추려 물도 끓여가며 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언제 나가야 하나 걱정하며 지내다 64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마련한 임대 보증금에 모아둔 1,000만 원을 더해 어렵게 구한 작은 빌라 한 칸. 이사 오는 날 박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하고 조용한 그 집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짐을 풀 수 있는 나만의 세계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가라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온몸을 울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그 공간. 그 집은 그의 인생 마지막 자존심이자 노년의 안식처였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내 이름으로 된 작지만 단단한 집 한 칸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증거이고 외롭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존엄 그 자체입니다. 집이 없다는 건 밤이 두려운 삶이고 집이 있다는 건 하루가 든든한 삶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집이 단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집은 아픈 몸을 눕힐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펼 수 있는 식탁이 있고 조용히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창이 있는 삶의 요새입니다. 남의 집살이는 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면 눈치가 앞서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손주의 울음소리에도 미안함이 앞서고 명절이 끝나면 스스로 짐을 쌉니다. 하지만 내 집에 산다면 나는 내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눈치 줄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내 집 한 칸이 있다는 건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 내가 만든 시간이 있고 내가 이겨낸 세월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있기에 오늘도 불안하지 않고 내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건 대단한 집이 아닙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나만의 자리. 그 자리가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작지만 내 집 한 칸, 그 한 칸이 당신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단 하나의 성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직 건강한 두 다리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다리 하나 접질렸는데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수원에 사는 76세 김명희 씨는 평생을 굽은 허리로 시장에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둘 다 출가시키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비 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마트 가던 길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염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관절 골절이었고 수술 후 몇 달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르면 10분 안에 자리를 떴고 딸은 엄마 요양병원 알아보자는 말만 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철저하게 혼자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보다 고통이 더 컸고 고통보다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병실 창밖을 보며 그는 매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만 있다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을 텐데. 결국 몇 달의 재활 끝에 김 씨는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건 여전히 힘들었지만 집 앞 슈퍼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그는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나가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게 노인의 자존심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70세 이후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건강은 신용처럼 있을 땐 그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 다리를 쓰지 못하면 인간은 삶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걷지 못하면 병원에 의존해야 하고 외출이 힘들면 인간관계도 끊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이 곁에 있어도 두 다리가 불편하면 그 순간부터 삶은 갇힌 방이 됩니다. 건강한 다리는 자유입니다. 의자에만 앉아 있다 보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인간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마비됩니다.
심장은 뛰어도 다리가 멈추면 삶이 멈춥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절감 때문입니다. 건강한 두 다리는 단지 움직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능력이고 외출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나의 존재는 여전히 지역사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원 산책을 할 수 있다면 내 삶엔 아직 햇살과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 다리로 걷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혼자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오르는 것마저도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건 당신은 아직 멈추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가진 재산, 자식, 명예가 아무리 부러워도 당신이 여전히 자기 발로 걷고 서고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한 두 다리는 단순한 신체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명이고 존엄의 마지막 선입니다. 그 다리를 매일 움직이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정말로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노년의 외로움을 뚫고 나가는 생존의 행보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두 발이 당신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과의 오해 없는 사이라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엄마는 늘 그랬어요. 말 안 하고 다 참으니까 우리도 몰랐던 거예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최말순 씨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본심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참았습니다. 가난해도 웃었고 섭섭해도 침묵했습니다.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서운하다고 하면 철없는 엄마 될까봐 끝없이 삼켰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오히려 자식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생일에 전화도 없고 명절에 형식적으로 다녀가는 모습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한 번은 큰딸에게 요즘 왜 전화가 없니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전화하면 잔소리 들을까봐 그래요. 그날 밤 최 씨는 자식들과 마음의 거리가 몇십 년은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내내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후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감정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와줬을 때 기뻤어. 이번에 전화 안 와서 사실 서운했다. 이렇게 조심스레 시작된 대화는 놀랍게도 자식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식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마음을 몰랐어. 서운하셨구나. 그때 최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70세 이후에도 자식과의 사이에 오해가 없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을 모른다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가 입을 다물며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거리감의 씨앗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고, 보고 싶은 걸 말하지 않으면 혼자 있고 싶은 줄 알고, 힘든 걸 말하지 않으면 강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오해는 노년의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엄마는 늘 무뚝뚝했어. 아버지는 마음을 알 수 없는 분이었지. 자식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부모는 사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죄가 평생을 오해 속에 묻히게 만듭니다. 자식과의 오해 없는 사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자주 표현하고 때론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가능합니다. 보고 싶다, 서운했다, 고맙다 이 세 마디를 제때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떤 효도도 선물도 당신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심이 오히려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타인보다 더 먼 사이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식과 서운한 감정 없이 대화가 오가고 감정이 통하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돈보다 귀하고 건강보다 값진 성공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오해 없이 살아낸 지혜의 결과이고 진심을 주고받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하다는 건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참 따뜻하고도 단단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해 없이 통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전화하는 친구 한 명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어제도 전화했지? 나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 경남 창원에 사는 78세 이춘자 씨는 매일 아침 9시 딱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겁니다. 받는 사람은 76세 된 절친한 친구 박영란 씨입니다. 두 사람은 50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아이들 등하굣길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지만 단 한 사람 전화 한 통이면 통하는 친구는 아직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받는 친구의 전화. 잠은 잘 잤어? 오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 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고독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이 친구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남편 장례 후 자식이 한동안 연락도 없이 떠났던 시절에도 영란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해 줬습니다.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 목소리만 듣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끌어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매일 전화할 친구 하나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친구는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명절날 연락 없는 자식보다 아플 때 괜찮냐고 묻는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무너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의 말 한마디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눈이 침침해 문자도 보기 어렵고 귀가 어두워 TV도 시끄럽게 들려오는 어느 날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고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친구는 내 젊은 시절을 알고 있고 내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견뎠으며 무너진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노년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하늘이 내린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납니다. 자식은 바빠서 멀어지고 가족도 각자의 삶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목소리를 나눌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웃음이 아니라 위로의 뿌리입니다. 그 친구 없으면 내 하루는 시작도 안 돼. 이 말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쌓아온 인생의 성과입니다. 모두가 떠난 이 시기에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친구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 그건 돈으로 살 수도 명예로 만들 수도 없는 진짜 성공입니다. 70세 이후에 매일 전화할 친구 하나가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진심으로 잘 살아오신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잠들기 전엔 꼭 하늘을 봅니다. 오늘 하루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려고요. 인천에 사는 77세 문창희 씨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대신 공장에 들어갔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폭언과 가난 속에서 숨죽여 살았습니다. 자식 셋을 위해 자신의 꿈도 접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냈는데 돌아온 건 자식들의 무관심과 남편의 무책임한 죽음뿐이었습니다. 문 씨는 오랫동안 속으로 끓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봤을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았고 마음속에는 한 맺힌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씨는 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출혈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다음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망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마음속 원망을 지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무책임함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에게 마음을 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삶을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시간의 결과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문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 오롯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온몸을 감싸던 긴장과 원망이 사라지니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물이 줄었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지금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늙어서도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가족, 배우자, 자식, 형제, 친구, 사회,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그 마음속 미움이 몸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말끝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담깁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후회하고 지나간 인연을 저주하는 삶은 자신을 수십 년간 가두는 감정의 독방입니다. 그 방 안에서는 절대 평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용서와 수용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결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내가 나답게 숨쉬기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걸 충분히 겪었기에 더는 끌어안지 않기로 용감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편안히 잠든다는 것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 전체가 평화롭게 정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모른 척해도 친구가 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눈을 감는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짜 잘 살아온 인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노년엔 그 믿음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도와준 사람에게 외면당하며 전 재산을 내어줬더니 남은 건 병원 침대와 고독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은 결과 인생의 마지막은 눈물로 덮였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지낸 가족, 이웃, 친구라도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줄고 건강이 약해지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가장 멀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노년에 사람을 믿는다는 건 곧 내 시간과 마음 그리고 남은 여생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기대거나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의지가 아니라 조건 위에서만 유지되는 것이며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관계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서의 배신은 노년에 가장 흔하고도 잔인한 일입니다.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30년 지기 친구니까라는 말은 법정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신뢰는 종이 한 장으로 무너지고 그 뒤엔 뒤늦은 후회만이 남습니다. 감정은 눈물로 끝나고 재산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도 기대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이 사람만은 아니겠지라는 착각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처절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조차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면 그 고통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건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배신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서히 멀어지고 슬며시 등을 돌리고 조용히 뒤통수를 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같지만 마음속 계산은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위태로워집니다. 늙었다고, 착하다고, 많이 해줬다고 고맙게 여기길 바라는 마음은 순진한 착각입니다. 74세의 박문자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장사를 하며 두 딸과 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후에도 집 마련에 손주 교육비에 돈을 아낌없이 보탰습니다. 내가 해줬으니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노후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앞두고 아들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엄마가 알아서 좀 해봐요. 그 말에 박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모든 걸 내어줬던 아들이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대출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재활도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을 자식들 명의로 넘기려던 것도 멈췄고 작은 연금이라도 꼬박꼬박 챙기며 자신만의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금융교육도 듣고 계약서 하나도 전문가 상담 없이 쓰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이거면 이제부터는 나 먼저 챙겨야 해요. 라는 말이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말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더라고. 기대는 줄이고 나를 챙겨야 덜 다쳐요. 친구들이 그래도 자식이잖아 라며 눈물 찌를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나를 믿습니다. 이 말에 친구들은 잠시 침묵하고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그 선택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믿음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를 책임지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보다 내 안전을, 관계보다 내 삶을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이 노년의 생존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도움을 바라고 내밀었던 손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커집니다. 내 몸이 약해지고 외롭고 불안하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고 챙겨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대체로 산산조각 납니다. 필요할 때는 곁에 있지만 진짜 위기에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히 노인의 약함을 틈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노인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라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해주겠지,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문제없겠지라는 마음이 결국 내 재산을, 내 감정을, 내 삶을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는 데는 시간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욱 무서운 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무섭게 배신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내 약점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은 치명적인 타이밍에 내 등을 칩니다. 그것도 조용히 아무렇지 않게 마치 원래부터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무기가 됩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라는 말 한마디에 통장을 넘기고 이모, 믿어줘요 라는 부탁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준 만큼 상처도 따라옵니다. 한 번 배신당하면 그 사람만 잃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과 불신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진 순간에 그런 변화를 맞닥뜨리면 그 충격은 죽음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 배신은 약보다 치유가 오래 걸리고 감정적 상처는 고독보다 깊게 남습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건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상처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6세의 전성의 할머니는 평생을 외동딸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딸이 사위와 함께 살림을 꾸릴 때 할머니는 집을 팔아 전세금을 보탰고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돈을 줄 땐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손주를 키워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명절이면 딸 집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요. 미안하지만 좀 알아서 해봐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혼자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후 회복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져다 주었고 그 순간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지금 전 할머니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취미로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아요. 나를 제외하곤. 외롭지 않냐고요? 전보다 훨씬 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망할 일이 없거든요.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남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 손이 따뜻할 수도 있지만 차갑고 날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기 전에 점검하고 기대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보다 나를 먼저 믿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 없는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노년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관계가 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도 줄고 가족과의 대화도 적어지며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집니다. 그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같이 식사해요. 말동무 해드릴까? 이 말들이 함정이 되어 당신의 노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 재산 편취 사건은 모두 이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읽고 마음을 흔들고 신뢰를 쌓으며 어느 순간 당신의 통장을 손에 넣습니다. 가짜 친구, 가짜 연인, 가짜 보호자가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지만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처음엔 따뜻했고 나중엔 차가웠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내줬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싫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은 약점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란 걸 알고 접근하며
정, 의리, 사랑이라는 감정의 탈을 쓰고 돈을 요구하고 서류에 도장을 요구하고 집까지 넘겨받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매달 수백 건의 사례가 접수되며 피해자 대부분은 외로워서 믿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으로 번지고 결국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모든 이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은 결국 이 사람도 그랬구나라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외롭기에 더 조심해야 하고 외롭기에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감정으로 판단한 믿음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순간 냉정한 판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조건적인 신뢰만 남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등 뒤에 칼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믿는 순간 너무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정을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들이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78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점 말 한마디 나눌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것 같아 안쓰러워요. 우리 집에 놀러도 오세요. 그 아주머니는 종종 반찬도 나눠주고 같이 동네 산책도 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곧 갚을게요. 할머니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라는 말에 정할머니는 망설이다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전화는 꺼져 있고 시장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고 정신적 충격에 몇 날 며칠을 앓았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그리웠을 뿐인데라는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할머니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복지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요즘 정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보다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챙겨야 해요. 외로움이 제일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 친구들도 조심하게 되었고 다들 함께 공부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믿는 순간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노년의 사람을 믿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의 빈틈을 메워줄 사람인지 아니면 그 빈틈을 파고들 사람인지. 노년의 평온한 삶은 신중한 거리 두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더라도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잘못된 사람을 믿으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그 한 번의 믿음이 내 집을 빼앗고 내 노후를 포기하며 내 존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따뜻해 보이는 얼굴로 찾아옵니다. 노인의 순수함, 인정, 선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고 가족보다 더 친절하게 다가오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굴지만 결국엔 모든 걸 뺏고 떠나갑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상처는 깊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통장, 빚더미 위에 집, 그리고 멍든 마음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불쌍해 보여서 도와줬다. 사정이 딱해서 그냥 믿었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만든 핑계일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착함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부터 당하고 인정 많은 사람부터 망가집니다. 노년의 사람을 믿는다는 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남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생각 없이 내어준다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 후회는 평생 일궈온 삶을 비웃듯이 당신을 짓밟고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 그것이 노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고 감정을 누적시킨 후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칼을 꽂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만은 아닐 거야 라고 믿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계산을 끝내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섭고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지금 노년을 노리는 사회의 민낯입니다. 79세의 양정임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이 크고 인정 많은 어르신으로 유명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어려운 처지의 젊은 부부에게 매달 생필품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유난히 고마워하며 자주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친정엄마 같아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마음을 열었고 딸처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해요. 꼭 갚을게요. 할머니가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예금 통장을 건넸고 도장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인출되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멍하니 집안 한가운데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들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정임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다시 조금씩 사람들과의 거리를 회복하고 있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거지 착했던 게 아니야. 라는 말이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때 주변 친구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년의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아무에게나 줘선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는 평생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의 배신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불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주십시오. 그 기준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사람보다 나를 먼저 믿는 법, 그것이 잔인한 세상을 살아가는 노인의 진짜 지혜입니다. 노년의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당신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땐 웃으며 다가오고 돈이 있을 땐 친절하게 대하지만 병들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식이든 형제든